엑스로프 타임즈 2023년 4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키리크스 보도 내용입니다. 미 주한미군 북 2차 타격 능력 개발 중 북 방어할 획기적 확장 억제책 필요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미 청문회에서 북 2차 타격 능력 공식적 첫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은 고체 ICBM, SLBM 2차 타격 무기 확보, 신형 ICBM 화성 18형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미 확장 억제 약속 문서상으로는 안 돼. 제도적 시스템 갖춰야 라고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일본과 괌 미군기지, 미 본토를 타격할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 해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는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의 핵 보유, 핵 개발은 안 된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대신 억제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그 약속은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중러 견제 위에 미군 있어야 DJ 놀래킨 김정일 뜻밖의 발언, 김대중 회고록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기네들이 육성 회고록을 오늘 첫 독점 공개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언제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기가 윤 대통령이 방미하는 그 기간에 또 이런 나왔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 이전에라도 폼페이오 회고록에서 김정은도 아버지인 김정일 발언과 같이 동일하게 발언했습니다. 이 주한 미군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야 이 중국이 북한을 만만하게 안 본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타임즈 보도 내용인데요. 북보다 중이 더 싫어. 20, 30대 10명 중 9명 중국은 비호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언론 시민행동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61%는 꼭 통일 꼭 필요한 것 아니야. 비호감도 북한 88%, 중국은 더 비호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중이죠, 협중. 미국이 67%,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63%. 한미일 동맹을 얘기하지만은 호감도는 혐오도에 비해서는 좀 낮게 좀 나왔네요. 그리고 응답자 82%는 한국 사회 갈등 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갈등 심화에 대해서 느끼는 방법론이나 이런 게 또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 보도에 의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게 많다 그러고 핵심 원인은 정치권의 내란 같은 거,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사회 갈등은 정치권 아새끼들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드 때보다 파장 클 수도 한중 관계 다시 살 얼음판이라고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제목만 위에다가 놨는데요. 요것은 네이버 뉴스에서 정치면에서 49라고 써 있는 것은
관련 뉴스가 49개나 된다 이런 얘기고, 누르면은 뭐 다 나오겠지만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거로는 4개의 그 이 보도 내용의 제목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윤 발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중파상 공제 한국경제 내용이고요. 한국에게 국격이 산산조각 연일 날세우는 중 파이낸셜 뉴스 중관영지 한국 미서 국격 잃고 중통에 만회하나? 그러니까 중국은 만만하게 보냐 이제 이런 뜻으로, 또 미국은 그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요게 이제 그 미서 국격 잃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스파이 시긴트 사건 때문에 나온 거죠. 중정부 엄정교섭 내용 공개 매체 한국 외교 국격 산산조각.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 언론 매체들 반 이상 친중인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들이야말로 한국 국격을 지금 격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디지털 타임즈에서 떼법 청막농성 방치의 기업 아우성, 그 울산 현대차 공장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양재 밑에 있는 그 현대차 본사 건물에 윤 정부 1년 되도록 불법 방치해 현대차 보행로 막고 대형 천막, 수차례 개고장에도 막무가내. 뭐 이게 그 이 서초구청 얘기 하는 건데요. 똥개 노릇 그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거 그 SPC에서도 그 본사 건물 에서 한 2년 이상 이 천막 농성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걸 보니까 거기에 이 안내문을 써 있는 걸 보면은 딴 방법이 안 되니까 업무 방해 행위로 그렇게 그 법원 그 말하자면 그 판결 그 업무 방해 이거로 그냥 그 했다 그래요. 이건데 이게 본사 옆에 그 건물인 말인데 이게 업무 방해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게 이제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스르프 타임즈를 그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 1953년에 휴전을 했는데 이 올해 2023년이니까 70년 대립과 갈등을 남북한이 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화해, 협력, 평화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이제 주로 그 좌파 진보 정권들이 그 진행을 했던 거고요. 우파 그 보수는 이 대립을 그 하는 그런 입장의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그 배운 그 대립 그 갈등 해소도라는 거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공동의 목적이 지금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 해결을 해야 된다면은 생존을 위해서 이 포괄적 자본주의를 가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그 포괄적 자본주의를 실현시키려면은 남한은 민주공화정 국가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의 그 공산사회주의를 그 실현시키려면은 북한식 왕조식 공산정권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것은 상호 같이 공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정도에 그 소개하겠지만은 아까 미리 참 말씀드렸나요? 2030 MZ 세대는 61% 통일 꼭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각자 도생하자 그냥 싸우지 말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통일을 하면은 남한 쪽이 경제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장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사상적 측면에서 남한은 완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립의 근본 원인이,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거로는 대립의 근본 원인이 이념적이라면은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진행을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해결책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념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왜냐하면 한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화 운운해서 서로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 뭔 놈의 평화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해법은 전국적으로 뭐로 해결이 될 거냐 하면은 이념적인 것으로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클린턴이 그 선거 프레임으로 얘기했던 It's the economy, stupid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무슨 정치, 사회 뭐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북한을 수백 배 넘는 그런 경제 강국이 됐을 때 방위력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그 경제력으로 충분히 이 갈등 부분을 나중에 해결할 어떤 그 게이트가 열리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기사 내용의 제목만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수봉 씨라는 분이 모양인데 현재로선 동서미래포럼 전략연구원 부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민도청에서 대변인, 사무부총장 등을 지내서 10년 넘게 상근 간부로 일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끼고 2012년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민노총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 터지자 그는 북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며 오래 담아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요 사진 자체 이 기자 이름은 잊어버렸으면 기자도 이 뭐라고 돼 있는데요. 요 사진은 뭐 영상 미디어 기자가 찍은 모양입니다. 상당히 뭐 좀 인상 쓰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보시. 이 사람이 한 얘기들입니다. 헬롱원 참사에 대해서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이런 구호, 프레임 구호도 북한 공작원이 직접 적어줬다 그러고 민노총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북머리로 이렇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또 이 정부를 겁박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완패다. 왜냐하면은 뭐 주사파도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 침투 공작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대남 의식화 사업을 해왔다 북한이. 간첩단 사건은 팩트다. 북한의 구체적 지침을 받았다. 민노총은 지금도 주사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 중에서 보수가 대안을 제시 못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것이 이제 좀 가슴을 송곳같이 찌르는 얘기 같습니다. 이 보수가 꼰대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보수란 것은 점진적 개선을 한다는 의미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보란 것은 급진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 아새끼들이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틈만 나면 주한미군 철수, 남북평화통일, 민족교류 같은 것만 더 외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든지 간에 의식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은 독재자, 박정희도 군부 독재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그 시절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른다. 북한 좌파 논리에 설득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식화 작업이 수십 년이 누적되면 역사의 지진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민노총은 창조할 힘을 잃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힘은 있다.
총파업을 계속 들이밀면은 자본가 쪽에서 뭔가 내놓으니까 그걸 아니까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자꾸 꺼내는 거다. 그렇게 철밥통 기득권이 돼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민노총의 위법행위, 그 다음에 간첩단 사건뿐이나 건설노조의 조폭적 행태도 분명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사막에 1조 달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의 중국과의 거래는 더 어두운 전망을 드러낸다라고 인사이더에서 보도 내용을 냈습니다. 뭐 이런 거 요즘에 하도 유명해가지고 보도들이 많이 된 내용인데요. 결국 이런 네옴시티를 운영하려 그러면은 중앙 감시 장치, 컨트롤 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황태자는 강력한 감시 기술 제공에 동의한 시진핑 중국 지도자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게 뭐 어느 쪽 입장에서 더 어두운 전망을 드러내는 건지 모르지만은 어두운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잠깐만 제 개인적인 느낌도 스마트 시티라는 거 우리나라 문정권 때도 스마트 시티 했는데 어쨌든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표현의 자유, 반문화, 독립적인 사상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진정한 가치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면 이곳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얘기했지만은 그런 감시 사회 속에서는 살 생각이 없다. 삶이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스마트 시티가 됐다 하더라도 어,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지 감시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생방으로 하는 요 새우 표시 슈카 월드라고 유명한 유튜버인데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본인도 방송을 했고 일단 실패라 그러지만은 또 뭐 반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본도 이 신형 로켓 H3 발사 실패했다는 것도 경험해서 했고 두 번째 주제에서 영어 유치원은 아니고 유아대장 학원인데 쭉 이 현황을 조사해서 말하자면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소득 빈부격차, 결국은 돈의 문제다. 이런 애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은 돈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작게 낳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는 거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월 한 100만 원 들어간다는데 학기 등록금이 연 1,000만 원이라고 이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아니고 유아대상 학원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도 편의점에 도시락이 이런 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물가가 계속 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락 문화는 학생들이 대부분 싸가지고 다녔는데 학교에서 100% 이제는 급식을 하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급식이 있지만은 일본 도시락 문화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 도시락들을 이렇게 이 모양 있게 꾸미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도시락 성인한테들도 직장인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비율이 57%가 도시락을 부인이 싸준 거를 싸가지고 다닌다. 아니면은 뭐 총각이나 뭐 또 말하자면은 독신 여성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싸가져 가지고 먹는다. 다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30년 속에 월급도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싼 도시락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싸간 것보다는 비싸다. 이러니까 도시락을 싸간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용 그런 것들을 또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좀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뉴스에는 인용을 못 하고 있지만은 뭐 일본 보수가 한국 관광객들이 뭐 와가지고 왜 싼 도시락만 사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뉴스가 또 나왔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 한번 좀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추억의 도시락인데 그렇죠. 저도 경험했던 내용을 이 슈카월드도 잘 그 기억을 찾아내서 본인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보다 한참이나 젊은 사람인데 에, 이 계란 후라이 싸가기도 좀 어려웠어요. 만약에 그 계란 후라이 싸가면은 다그 뺏기고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뺏겠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뺏어 먹는 쪽이고 점잖게 뺏어 먹는 거죠. 야, 그거 좀 나 못 먹는데 조금만 주라. 이렇게 뭐 하는 시기죠. 네, 그런 그 학창 시절도 생각이 나네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를 못했는데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 슈카월드 이 친구가 언제 할까 그런 개인정도 했는데 참 잘 조사해서 그다음에 그 왜 발생이 됐고 원인을 얘기했고 전개되는 진행 사항도 쫙그 장시간에 걸쳐서 소개를 하면서 전세 사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 진행 사항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근본 원인이 있다. 요거 제 생각이고요. 대책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이 첫 느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20일부터 즉시경매 2탄 유예하고 뭐 지원책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임대인 자체도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을 때만 은닉재산 추적이 되지 개개인의 어떤 임대인 파산을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아마 그 국세청이 그 세금 체납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을 그렇게 그 추적하기도 쉽지는 않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이 벼룩이 간을 빼먹는 아주 그 이 매매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집들을 전세를 놔가지고 파산 신청 같은 걸 하면서 배째라 하는 식이 이제 사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국에만은 이 전세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창조적이었던 거다. 그다음에 이 금융권을 빼놓고 그 금융을 조달하는 거니까 세입자 전세 세입자로부터 주인은 어떤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기가 돈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세 제도가 있었길래 쉽게 그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전세를 내보내면서 이제 내 집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됐는데 이번과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 터진 게 전세 제도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관 이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문제가 터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그레스 스티글법 같은 것도 결국 그런 거 비슷한 거였고요. 금융권에서 쉽게 그 대출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다시 그 이 모기지론 이것 때문에 그 다시 그 이게 부활이 됐다 이런 것도 미국 쪽 얘기를 또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세가율 그 뭐 본인이 그
데리고 있는 직원의 얘기인데 오피스텔인데 이 매매 가격이 91% 전세로 들어가 있다 그랬더니 주변 오피스텔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계약을 하게 되니까 집주인이 그냥 살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왜냐면은 내가 당신 전세 나가게 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다시 다른 전세를 놔서 또 그 돈을 다시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고 최근에 이런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전세 수요가 떨어지니까 결국 자기 개인 돈으로 결국은 어떤 또 돈이 또 없는지도 모르죠. 그걸 또 이용해서 썼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아주면 안 되겠냐. 2년 더 연장해서 이런 게 이제 그 사기 사건의 피해가 어떤 그 전세 들었던 사람의 피해가 당면해가지고 자살 사건도 났지만은 다른 이게 파급 효과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안 살라 그런다. 아무리 뭐 똑똑한 척 해더라도 당하고 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관 이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를 놓은 그 사람들도 곧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은행돈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자도 내가면서 전세를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부동산 업을 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자 내야지 뭐 해야지 원금 갚아 나가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배째라 하면은 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처음부터 의도했다 그러면은 그 전세금 받은 것들 이 대출 같은 거 안 갖고 어디다 은닉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가 돼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도 이번에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참 들을 만한 방송이었습니다. 특별법 추진에도 사각지대 여전, 월세 갈래와 전세 불신도 확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뉴스가 오늘자로 또 나왔습니다. 여기 중간 제목만 얘기하면 이미 경매로 집 나고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현재 없다. 전세 희귀 매물은 옛말, 이제 비인기 매물. 어, 사회 초년생 MZ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한국 포탄 수출 위협하는 러시아라는 거로 해가지고 한국이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포탄 50만 발을 대여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미국에 판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50만 발 대여한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거졌는데 폴란드 총리는 자기네들이 무기도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도록 개입하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은 한국은 포탄이 많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안전보장 등을 해주고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인접국가로서 이런 상황을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해서 안전보장 등을 해주고 걱정하지 말어 우크라이나 지원해 이런 걸 좀 보장을 해줘야 한국이 운신을 하지. 그런 건 안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포탄을 처음에는 미국 측에서 팔라 장인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여라는 것은 남들이 꼼수로 생각할 것은 뻔하다. 왜냐 그러면 미국 같이 돈 많은 나라가 그거를 꼬가지고 나중에 현물로 되발려 받겠다 하는 것들은
장난하냐 니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예요. 뭐 그런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 그게 그것 때문에 그 국가안보보좌관까지도 말하자면은 그 갈아쳐 버려지는 그런 사태가 있어졌는데, 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도청이 됐다, 그 시긴트가 됐다, 그 신호 정보로 미국에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방미를 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어떻게 나올려는지 모르지만은, 어, 미국에 판매하겠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갈지 여부는 미국에 판단할 얘기지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없다. 이렇게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더 완전 리스크 테이크, 제가 얘기하는 리스크 한쪽 바벨 전략은 한쪽에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건데, 양동 작전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그냥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겠다. 우리가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어렵다면 미국이 사과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 애들이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동네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스스로 그 사면 초과를 만드는 대통령이다, 뭐 외교 못한다, 그 저기 야권이나 뭐 이런 데서 디리다 공격을 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한 대로 그 확답을 받아야죠. 안전보장 해줘야지 팔지. 이런 거 아니냐 이게. 그게 리스크 회피죠. 그게 그러니까 바벨 전략 같은 거를 좀 써야 된다. 확실히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미래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재래식 무기가 꽤 필요하다. 한국은 자주 국방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무기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무기가 조금 잘 팔리고 있다, 그런 것까지 소개를 해주고요. 디즈니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가입해서 보진 않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를 또 요약해주는 그 유튜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재밌는 드라마가 있구나, 뭐 오징어 게임도 대충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그런 식으로 봤는데, 넷플릭스는 끊임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꼭 한국 드라마만이 아니고 한국 영화만이 아니고 일본 것도 하고 뭐 동남아시아 것도 하고, 자관 히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자관 넷플릭스가 선점을 해서 하는데, 디즈니가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좀 기로에 서 있다. 뭐뭐의 기로에 서서라고 그 누구 그 가수 노래 그런 게, 사랑의 기로에 서서인가? 그 잘 모르겠네요. 뭐 잠깐 그래서 아까 영화 그 소개하는 그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그러는데, 롱 위켄드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원어는 롱 위크엔드,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발음이 롱 위켄드라고 발음이 그 긴 주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요 유튜버는 리뷰 마스터라는 요 인용을 좀 해야 그 제가 예의가 있는 거겠죠. 2055년 미래에서 온 여자가 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정부의 무슨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왔다. 근데 어떤 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여론을 형성해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2052년 세계 기후는 더운 데는 더 더워지고 추운 데는 더 추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 만난 남자는 어느 팀이 우승하느냐, 아마 그 미식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야구 같아요. 야구를 WB 그러니까 월드 베이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 남자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는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당신이 경험했던 게 혹시 그 환상일 거다 해서 환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항상 그 예금 잔고가 한 300달러 정도 수준뿐이 안 됐는데 거의 9만 달러 수준이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미래에서 온 여자가 그 입금을 시켜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신분증이나 이런 게 그 과거로 돌아왔을 때 미래에서 온 여자는 과거로 온 거니까 우리한테는 현재지만은 어떤 그걸 통장이나 이런 거 신분이 안 되니까 못 만드니까 이 남자가 다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금 거 은행 안에 있는 그 개인 그 사물함 같은 거 있죠. 그 개인 대여금고 이런 거에서 확인하니까 이게 그 자기하고 사진 찍었던 것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미래에서 온 여자가 20년대 말에 피츠버그가 우승할 거라고 만약 내기를 한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미래에서 온 여자는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라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주가 남자 주인공의 요즘 약자라는 거 알아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남주는 현대 자동차 주식을 사러 가며 엔딩을 한다. 2052년 경에는 미국의 현대차가 주류를 이루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찬 생각을. 근데 그때쯤에서 현대차의 주식 지분이 미국 자본이 아마 많이 가지고 있겠죠. 한 50% 정도는 아주 비까방짝하게 경영은 현대차 한국 사람들이 하게 하고 이익이 나면은 지들은 이익 배당 짭짤하게 받아가면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된 미래가 어쨌든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한다. 저예산 단편 영화지만은 매우 그래서 현대차가 또 이게 스폰서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상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런 그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현 시점에서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는 그런 그 논리를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미래에서 온 여자는 과거로 온 것이지만 과거의 남주는 현재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미래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미래는 자기가 만든 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가 계획이 없고 꿈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환경을 좀 개선하자 그런다면은 뭐 음식물 찌꺼기를 좀 줄인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미래를 계획한 것을 현재 행동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 쪽에서 봤을 때는 과거가 아니 현재 시점에서 봐도 우리가 과거가 변한다는 것은 미래 시점에서 과거는 현재가 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코즈 이펙트 테넷이라고 하고 우영우로도 저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아니에요. 미국은 31조 4천억 달러의 국가부채 위기를 직면해 있으며 공화당의 분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코노타임즈 보도 내용인데 미국도 이 국가 부채가 상한선이 돼가지고 그것을 양당이 뭔가 협의를 해야 상한선을 올리고 말고 뭐 이런 게 뭐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게 상한선이 다 안 돼가지고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빌리게 되면은 정부를 샷다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걸칫거리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 때 그 부채율, 2차 대전 때 부채율, 그리고 그리트 리세션이라는 게 2000한 이게 뭐 8년인가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팬데믹 때 국가 부채가 이렇게 올라갔고 2040년경에는 이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거를 프로젝티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 달러도 인플레가 됐으니까 이거를 그 인플레까지 감안한 거로 한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뭐 정부 부채가 그렇게 올라간 거냐. 2차 대전 당시의 부채만큼 정도뿐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가치로 한다면 이때 2차 대전의 그 국가 부채는 아마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치로 따진다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라는 게 참 정부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민간은 실질적으로 민간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앙은행이라고 하지만은 이상한 제도의 금융 그래서 글로벌 금융 자본이 그림자 정부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금지하면 에스코리아의 중국에서의 칩 부족분을 메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거를 그 로이터에서 인용 보도를 한 모양인데요. 자관 그 미국의 그 메모리 칩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의 판매 금지를 할 경우 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시장 격차를 메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판매 촉진을 자제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왜 지들도 못 팔기로 안 팔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은 한국이나 그 SK 하이닉스도 같이 안 팔아야지 왜 자기네들만 손해 보느냐 미국 정책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자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요런 그 이 딴지 걸기 같은 그런 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군사용 칩 생산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마이크론의 경쟁사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중국 회사겠죠. 포함한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들을 블랙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은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마가스 거부는 누구의 무덤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아직도. 그게 뭔가 그 어떤 그 고대 그 유튜브 이런 데서 그 고분 벽화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본 전통적인 그런 게 아니고 고구려 풍의 뭐 그런 벽화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그 사군동가 그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고분 시대 말기 거로 보이는데 특히 7004년에서 719년까지의 숨진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천황과일 수도 있지만은 혹은 유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반도 고려 등의 왕족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그리고 중요한 다카마스 고분의 입지라고 해서 그 위치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를 딱 그림으로 이렇게 그 보니까 연결선은 어떤 이집트 피라미드의 그 연결선인 오리엔벨트와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꺾인 그 이런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요게 오리엔벨트 세 개의 별로 보이고요. 그 뒤에 있는 별이 또 있죠. 음, 그런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정할 때 아마 그 하늘의 별자리들을 다 보고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어, 어, 예를 들어서 그게 이 오리엔벨트는 에, 여기 우주의 별이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메다 쪽에 있는 게 아주 큰 그 별이지만 그것도 그 뭐라죠? 그 뭐라 그러죠? 그 하나 자체가 우주일 수 있는 그렇게 그 거대한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고대 이집트로부터 해서 또 중국 현재 중국 땅인 이 중국 북쪽에 있는 그 위치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과거 고구려 시대에 이 고분군들이 있다 그러지만은 거기 그 고분군도 이 배열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 유사하게 그 오리언벨트짜리 아주 절묘한 각으로 요게 절묘하게 꺾여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절묘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기사였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 고대에서는 뭘 하더라도 아마 다 천문을 보고서 그걸 땅에 실현하는 거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